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클래식 명곡을 소개합니다. 김민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김윤경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입니까? 이 곡을 들으면 그냥 꿈속에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악을 듣고 있는 나는 분명 지금 현실 속에 있는데 음악으로 어느새 훅 빨려 들어가면서 완전히 다른 신화 속의 존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먼저 음악으로 만나보시죠. 음악 주세요. 저는 이 곡을 들으면 호흡으로 부는 이 관악기의 매력에 흠뻑 빠집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인상주의를 열다,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입니다. 오늘의 주제곡인 인상주의를 열다. 인상적인데 이 제목을 붙인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이제 클래식 음악에서 인상주의 라는 장르를 개척한 사람이라면 바로 클로드 데뷔시를 저희가 꼽을 수가 있죠. 네. 인상주의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이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 분야에서 이제 나타난 사조를 우리가 일컬어요. 근데 인상파 이제 미술에서 많이 시작을 했죠. 근데 인상파 그런 그 작품들은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는 사물과 시시각각 변하는 색채에 굉장히 중요성을 둡니다. 근데 대표적인 화가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모네, 마네, 또 아름다운 그런 그림 작품들을 탄생시킨 르누아르, 세잔느, 고갱, 고흐 등이 있죠. 근데 이런 사조에서 영향을 받은 이제 음악의 인상주의 작품들은 굉장히 섬세한 표현의 그런 좀 몽환적이고 신비로운 그 색채감이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드뷔시의 인상주의 음악을 시작으로 또 현대 음악을 들어가는 문을 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뷔시 하면 독특한 성격을 가졌다는 이야기가 여러 서적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 독특했죠. 거의 네. 괴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대에 이제 드뷔시랑 친했던 사티 역시 굉장히 시대에 아주 독특한 괴짜로 또 소문났죠. 드뷔시는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도자기를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음악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또 많은 음악적 재능을 이제 부모님들이 보고 얘는 정말 천부성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0살 때 파리 국립음악원에 입학을 하게 되고 22살이던 1884년에 당대 최고의 작곡가들만 받을 수 있는 이제 로마 대상에서 우승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수석상을 받으면 이탈리아 로마 빌라 메디치에서 2년간 이제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하게 되는 그런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대신 그 2년 동안 4편의 작품을 이제 제출했어야 됐는데 드뷔시가 나는 그냥 여기 더 이상 로마에서 살기가 싫어 이러고서는 2편만 작곡을 하고 제출을 하고 그냥 그 모든 그 특혜를 버리고 파리로 이제 돌아와 버리죠. 그리고 자신만의 개성 있는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교만한 겁니까? 불성실한 겁니까? 둘 다라고 저는 살지 생각합니다. 너무 그 포인트를 잘 지금 찝어주셨는데. 의무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겁니까? 일단 자신의 재능도 알았고 조금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좀 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유분방한 성격이었거든요. 좀 자유분방했기 때문에 어쩌면 혁신적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문을 연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한 예술가라고 저희들이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많은 예술가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이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성공한 우리가 작곡가를 소개하다 보면 이런 정규 코스에 또 그 프레임에 갇혀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거기 프레임에 졸업 뭐 학위, 학교 뭔가 그거에 다 매달려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참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을 이 드뷔시가 작곡하게 됐나요?
당시 파리는 이제 예술가들이 모여드는 그 중심지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출세를 하려면 파리를 가라 뭐 이런 말. 근데 그때 그만큼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몽마르트에 있는 카바레는 당시 음악가들이 그냥 공연하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약간 사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근데 거기에 놀러 갔다가 시인인 말라르메를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은 좀 10살 차이가 났지만 형님, 동생 하면서 이제 베프가 되죠. 말라르메. 음. 말라르메는 상징주의 시인으로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맞죠. 1880년대에 파리는 이제 상징주의 문학으로 붐을 이제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라르메가 주도하면서 매주 화요일마다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떤 상징주의에 대해 그 시대의 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장을 열기 시작했고 이 모임이 바로 화요회라고 불리는데 화요회는 또 말라르메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20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그때 당시 이제 인기를 끌었던 그런 핫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젊은 문인들이 너도나도 이 모임에 굉장히 참여하고 싶었는데 드뷔시가 이제 문인이 아닌 사람으로 처음으로 초대를 받게 되죠. 말라르메랑의 그런 특별한 인연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멤버가 된 드뷔시는 저는 좀 걱정이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앞에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화요회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합니까? 그쵸, 막 들어갔다가 멋대로 빠져나올 수도 있었는데 네. 드뷔시는 화요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고 그 모임에서 만난 이 말라르메의 작품을 근거로 그 작품의 이름이 116행의 장편시 목신의 오후였거든요. 네. 이거를 읽고 드뷔시가 굉장한 감동을 받아서 음악을 이거에 맞춰서 작곡을 해야겠다라면서 작곡을 시작합니다. 근데 말라르메는 사실 초연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에다가 음악을 붙인다고? 시를 배경으로 음악을 만든다는 그 컨셉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해요. 달고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폴 발레리가 전한 이 말레리의 심경을 한번 들어보시죠. 네. 드뷔시는 자신의 음악이 충분하다고 믿었겠지만 설령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의도였다고 할지라도 시와 음악을 융합하여 작품을 만든다는 것, 그 생각 자체가 시인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범죄 행위라고 본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대융합의 시대가 왔지만 네. 예전에 클래식이 대중문화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하면 어느 정도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배경음악이 되는데 서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관객들하고 멀어지게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이 말라르메를 보면서 오늘 반성을 좀 많이 하는데요. 범죄 행위다. 어디 감히 시를 가지고 음악에다 결합을 시켜. 이런 자존심과 자존감과 철학이 있어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결합이 되더라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포인트를 찝어주지 않는 네. 지금 우리는 막 무작정 소개하려고 하고 맞아.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하고 뭐든 융합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 좀 일단 들어다오.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결합을 우리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닌가. 오늘 반성을 많이 하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런 말라르메는 부정적인 반응이었습니까? 자, 1894년에 드뷔시가 곡을 완성하고 말라르메한테 곡을 들려주는데 말라르메가 미처 예상치 못한 경이로운 걸작 이런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아니었지만 듣고 보니 정말 훌륭한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되고 초연이 1894년 12월 22일 파리의 살 다르크루에서 이루어졌고 완전한 대성공,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되죠. 말라르메가 너무 좋아했고 이런 내용의 편지를 드뷔시에게 씁니다. 지금 막 당신의 작품을 듣고 보니 정말로 감명받았습니다. 정말로 경이로워요. 내 시에서는 불협화라는 게 없었던 목신의 오후에 대한 당신의 표현이 당신의 능숙한 재간, 감각, 풍부함으로 인하여 향수와 빛 안으로 더 빠지게 하였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존경의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뭐 들으실 수는 없겠지만 말라르메에게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드뷔시는 축하드립니다. 자, 목신의 오후의 전주곡은 발레로도 공연이 되죠.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먼저 쓰여지고 그 후에 발레를 위해서 함께 공연되는 무대를 위해서 작품이 또 쓰여졌는데 훨씬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네.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무용가 바칠라프 니진스키가 안무한 발레로 초연이 되었고 1912년 5월 29일
르블레 샤틀레 극장에서 무대에 오르게 됐죠. 알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민경의 경이로운 클래식. 오늘은 인상주의를 열다. 드뷔시 목신의 오해의 전주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목신의 오해의 전주곡은 작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원래 처음에 드뷔시는 전주곡 그리고 간주곡, 끝곡 등 세 파트로 곡을 쓸 계획을 세웠지만 네. 처음에 전주곡만 완성하고 더 이상 작곡하지 않았어요. 아. 아마도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드뷔시는 자기 멋대로죠. 초연할 당시 곡 해설을 이렇게 썼죠. 나는 스테판 말라름의 시를 자유롭게 회화로 표현했다. 시 전체를 샅샅이 다룬 것은 아니고 하나의 배경으로 삼아 목신의 갖가지 욕망과 꿈이 오후의 열기 속을 헤매고 있는 공기를 그렸다. 글도 잘 쓰네. 요정은 겁을 먹고 달아나고 목신은 평범한 자연 속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된다는 꿈에 부푼 채 잠이 든다. 아주 굉장히 풍부한 표현이었는데 네. 목신이란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머리와 몸은 사람인데 허리 안에는 짐승처럼 생긴 반인반수예요. 근데 이 스토리 자체는 잠에서 깬 목신이 이제 ним프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ним프들과 막 사랑에 빠지거든요. 이 일들을 막 떠올리면서 요정들이 숲속에 드나드는 환상, 그리고 목신은 내가 ним프들을 만난 게 과연 꿈이었나 현실이었나 사실 잘 모르는 그런 몽롱한 상태에 있었던, 현실인지 꿈인지 그런 것을 제시하는, 이렇게 표현해주는 음악이거든요. 판타지군요. 판타지예요. 근데 드뷔시는 이러한 그 판타지, 신비로움을 굉장히 세심하고 절묘하게, 아까 정경님께서 그런 그 관현악의 그런 관악의 소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관현악을 적절하게 잘 쓰면서 이런 목신의 환상 속에서 펼쳐지는 상당히 관능적인 부분, 이야기죠. 관능적이고 신비로운 장면을 표현해냅니다. 그리고 곡은 어떤 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긴 하지만 아까 드뷔시가 얘기한 것처럼 구체적인 내용 설명을 샅샅이 그린다기보다는 굉장히 이런 장면들을 모호하고 사실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환상적이고 관능적인 꿈들을 굉장히 흐릿하게 또 희열을 느끼는 부분들을 음악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죠. 처음에 우리가 들었던 부분, 그 인트로는 플루트로 연주가 되면서 이어서 오보에와 클라리넷으로 진행이 되고 그 후에 또 가볍게 하프의 음향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마치 어떤 여름날의 미풍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어서 20대 중후반의 거장인 피에르 블레즈가 이렇게 드뷔시의 목신의 오후 전주곡을 평했습니다. 현대 음악은 목신의 오후 전주곡으로 깨어났다. 어마어마한 극찬이죠. 이런 범상치 않은 플루트의 선율부터 또 기존의 관현악과는 굉장히 색다르게 쓰여진 그런 느낌들이 이전의 작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미묘하고 또 절묘한 음색으로 아마도 드뷔시 이후의 작곡가들이 이제 나는 이 작품으로 말미암아 좀 더 새로운 시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와 또 그런 새로운 시도의 문을 활짝 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소개해주신 드뷔시의 목신의 오해의 전주곡, 저는 시와 선율의 판타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벌써 윤경쌤과 인사를 나눈 시간입니다. 조심히 가시고 네, 한 주 동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